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 특히 나스닥이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 같은 이거 대단한 랠리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대체 8월 5일 날 왜 그랬던가 싶은. 그러게요. 네, 이번 주 후반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또 파월의 입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씻어낸 뉴욕 증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강세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 전 S&P 500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어제 우리 증시는 2,700포인트라는 기술적 저항 구간을 두고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 네, 맞습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강한 매도를 보였습니다. 엠폭스 관련주, 코로나19 등 일부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이 부진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장, 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선방했던 ETF가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ETF는 변동성 장세에서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ETF 시장의 분위기와 눈여겨봐도 좋을 ETF까지 하우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서울 등 지역에서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 긴 건 더운 날씨만이 아닌가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 500과 나스닥도 8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 앞두고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S&P 500은 0.97% 올라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이 1.39%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앞서 S&P 500과 나스닥 8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들어 최장기간 랠리입니다. 장 초반에 경기 선행지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잠시 흔들리나 싶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와 또 중동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상승해줬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인하 폭이 문제입니다. 9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77%, 0.50%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22%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최근 잇따라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극복하고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25%에서 20% 정도로 낮추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어 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고용시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 연준이 정책을 변화하면서 경기 위축을 제어해 줄 거라는 기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 미디어 전문조사 기관인 모펫 레이선슨이 투자 중립 의견 내놓으면서 약세 보였고요.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 4% 넘게 급등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총 2위 자리까지 탈환해냈고요. 덩달아 여타 반도체주들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개별적으로는 AMD가 데이터 센터 장비 설계 업체인 ZT 시스템즈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0.73%, 알파벳도 2%대 강세 보였고요. 아마존까지 0.6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M7 상승에 힘입어서 0.35% 올라줬고요. 일라이릴리는 약세 보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 관련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에 3%대 상승했습니다. 덕분에 니콜라를 제외하고 중국 전기차 업종들 강세가 뚜렷했고요. 이 밖에 사이버 보안 업체죠. 팔로알토가 장 마감 후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정규장뿐만 아니라 시간 외에서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반도체주들이 상승 이끄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의 지수 내 시총 비중 변화 추이인데요. 고점에서 약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38%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28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초 과장됐던 경기 침체 공포에서 시장이 거의 다 회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둔화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상충되는 경제 데이터가 혼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기 침체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이 높은 수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국채금리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벤치마크 역할하고 있는 10년물의 경우 3.87%대, 2년물은 4.07%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 가자지구 휴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보이면서 중동 휴전 협상의 진전이 보이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74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7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 외에도 7월 FOMC 의사록, 또 매주 나오는 고용지표 등에도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22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 정치적 빅 이벤트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AMD가 치열한 경쟁을 위한 카드를 하나둘 모으며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10년 넘게 데이터 센터용 서버 컴퓨터를 만들어 온 잔뼈 굵은 GT 시스템즈를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릭사스 CEO는 이번 인수가 회사의 최우선 전략이라고까지 말하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 규모는 49억 달러, 우리 돈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맞춤형 AI 모델 스타트업 사일로를 인수하기로 한 데 이어서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한 포석 마련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는데요. 2분기 AMD AI 칩 매출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올해 전체로는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3천억 원을 벌어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몸집 줄이기에 여념없습니다. 주목되는 부문은 이번 감원 조치가 미래 모빌리티 한 축을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건데요. 관련 부서 직원 약 1000여 명이 짐을 싸게 되는데 최근 대대적으로 전기차 전략을 축소하기로 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당장 눈앞의 실익부터 챙기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시장이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며 전략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 말로 예정했던 전기 트럭 생산 일정도 추가로 6개월 더 늦췄고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100만 대 달성 목표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돈 줄인 줄로만 알았던 중국 시장은 수렁이 돼버리면서 400만 대에 달했던 판매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결국 현지에서도 대규모 감축에 나서는 등 고민이 깊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TSMC 소식도 살펴보죠. 거침없이 몸집을 벌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유럽 첫 생산 거점으로 독일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유럽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발표한 지 1년 만인데 독일 드레스덴에 100억 유로, 우리 돈 14조 7천억 원을 들여 자동차 산업용 웨이퍼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TSMC는 최근 빠르게 해외 생산 거점을 늘리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외에도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는 유럽연합에 발파 삼아 유럽까지 진출했는데요. 여전히 넘쳐나는 수요에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45% 늘어난 10조 8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올 3분기 시장 전망치는 손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수장 샘 올트먼이 만든 가상자산 월드코인이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관련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 거래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인식긴 오브에 홍채 사진을 등록하는 대가로 1년간 순차적으로 일정 개수의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이로 인해 생체 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사업 주체인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이 조세 피난처로 잘 알려진 케이먼 제도의 법인을 뒀다는 점도 각국의 우려를 키우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은 샘 올트먼이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구상과 더불어서 AI 기술로 인터넷이 가짜 계정과 자동화 프로그램, 보수로 뒤덮여 개인 신원을 증명할 기술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는데요. 현재까지 650만 명의 이용자를 모았고 전체 가치는 우리 돈 20조 원에 달합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정보를 확인한 뒤 모두 폐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호화 작업도 함께해 등록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월드코인의 목적 달성 여부가 가상자산 자체의 흥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올랐던 업종들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국내외로 엠폭스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중 적어도 16개국에서 엠폭스가 발병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18,7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500건 이상의 사망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에 이어서 1년 3개월 만에 다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선언했고요. 국내 방역당국도 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세계보건 전문가들은 엠폭스 발병의 중심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엠폭스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번지면 국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는데 캐스피온과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가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시젠이 23.48%, 랩지노믹스가 14.99% 상승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 안전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포르투갈에서도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매체들은 주차돼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점점 전기차 포비아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기차 화재 여파로 전기차 생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 화성 2공장은 전기차 주문 부족으로 생산 물량을 줄이는 공피치 운영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화재 방지 기업들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가 9.05%, 나노팀이 4.73% 상승했고요. 이외에 캠트로스와 3기 EV, 린테크가 모두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보톨리눔 톡신 대표 3사 기업들이 2분기에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최근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휴재를 포함해 대웅제약은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도 실적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보톡스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구간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내년에 보톡스 4개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이 올해 대비 3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특히 각 업체들이 내년부터 신공장까지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수출 가능 물량도 올해 평균 대비 3.4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는데요. 대웅제약이 10.18%, 유바이오로직스가 7.73% 올랐고요. 휴원스 글로벌이 6.21%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휴젤이 5.33%, 제테마가 3.66% 상승했습니다. 화장품주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등 국내 빅4 화장품 ODM 기업들이 앞다퉈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연간 생산량을 4억 5천만 개에서 8억 9천만 개로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에 세종 1공장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CNC 인터내셔널 역시 연간 생산 능력을 4억 개로 늘리기 위해 2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공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장품 ODM 업계가 적극적으로 생산 능력 추가 확보에 나선 것은 특히 국내 인디뷰티 브랜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제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화장품 주문에 관련주들도 들썩였는데요. 파미셀이 20.6%, 올리패스가 12.73% 상승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3.42%, 한국 화장품 제조가 2.27%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한숨 쉬어갔습니다. 그동안 지난 폭락장의 하락분을 열심히 만회해 갔는데 이번에는 엔화가 지수의 상승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통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동인이 되고 지수에 긍정적인데요. 어제는 엔화 강세로 인한 약달러가 시장 조정의 재료가 되면서 원화 가치가 같이 올랐고 외국인 수급은 부재했습니다. 시장 복귀하면서 외환시장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0.85% 떨어져서 2674.36포인트,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코스닥도 1.13% 내려 777.47포인트로 하루 만에 78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종가 저점에서 마감했는데요. 저번에 일본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졌고 그때 시장이 크게 출렁였었죠. 이번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효과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 수 있을지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일단 한 발 뺀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엔화 강세 우려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일제히 매도 우위로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420억 원의 순매도, 기관도 16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 홀로 1,399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1,270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73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1,420억 원 사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특히 반등세 주역이었던 반도체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데요. 삼성전자가 2.37% 하락해서 하루 만에 8만 전자를 내줬습니다. 78,3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2.9% 약세였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 대표주들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2%대 내림세였고요.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도 2.55%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지수를 받쳐준 건 금융주였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나란히 3%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와 헬스케어 섹터 대체로 약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5.33% 또 떨어졌고 에코프로도 4.58% 하락하면서 시총 4위로 한 계단 밀려났습니다. 전 거래일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였던 알테오젠과 HLB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시세 분출했던 엔캠이 2.84%, 삼천당제약이 6.57%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리노공업도 5.63%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이 5.3% 상승세 시현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2.74% 오르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갔습니다. 클래시스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제 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준 환율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어제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23원 60전 급락하면서 1,334원까지 내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 이후에 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후에 외환시장 마감 시간대까지 비슷한 수준이다가 역의 환율은 더 떨어져서 1,332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추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보통 환율 하락이 지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미 금리 차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반면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미 금리 차이가 단기간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원화 가치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엔화 투기적인 순 포지션이 2021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화가 앞으로 강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번 주 금요일 BOJ 총재가 연설에서 BOJ의 지금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달러 약세,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런 엔화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면서 1,300원대 부근에서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며 금통위 이후에 하락폭이 일부 되돌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또 다른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금요일에 일본은행 총재 발언까지 소화하기 전까지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차분히 확인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이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은데 지난달에 이어서 LPR을 인하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K3I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2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코로나19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8월 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일신바이오와 메디아나, 대한과학, 서린바이오 등의 종목들이 강했고요. 대왕고래 관련주는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에 GS글로벌,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등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 시장은 급격한 환율의 하락으로 반등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간밤 마감한 미증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엔비디아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가 반등해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과 환율 흐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힘이 좋네요. 지금 뭐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엔비디아 봐봐요.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요, 계속. 그죠. 예, 진짜 네. 선생님 말씀하신 8월 5일 왜 그랬나 싶네요. 예. 아까 우리 잠깐 한번 미국의 S&P 500 빅스 한번 네네. 차트 한번 봤잖아요. 네네. 과거에 이렇게 장 흔들릴 때마다 한번 쿨렁 뛰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제법 높은 레벨을 갖다가 한두 달 더 유지하는데 뭔가 여진이 있었어요. 여진이 예.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쑥 그냥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과거랑 비교해보면 그 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그래도 한때 뭐 치고 올라갔던 레벨은 대단했죠. 우리 한 10% 보통 이상. 예. 빅스 레벨 자체가 60대를 넘어서 네네네. 갔으니까 그러한데 생각할수록 이번 장은 아마 두고 2024년 여름에 한번 이런 적도 있었다 회자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딱 엔비디아가 어제 4%대 상승을 했는데 요렇게 요 속도로 이틀만 더 오르면은 네. 140불 지난번 고점 딱 가고 네. 거기서 아마 BOJ 총재 우에다 총재나 파월이 뭐라 얘기하나 거기서 한번 지켜보고 됐고요 하면서 먼 140에서 그렇게 좁니까 200 갑시다 하는 장이 될런지 네. 역시 뭐 이렇게 한번 그림 만들어가면서 갑시다 해서 또 밀릴지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우리 야간 선물 이렇게 상승폭 보니까 어제 실패했던 2,700 일단 찍고 시작하는 날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포인트. 예. 아니 또 국내 증시는 좀
미국 뉴욕 증시하고 온도차가 좀 있잖아요. 온도차가 있죠. 예, 저는 이게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슨 뭐 종목 토론방이나 이런저런 이렇게 투자자분들 이렇게 서로 네. 의견 나누는 거기서 제일 가슴 아픈 표현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하는 그런 표현이 네. 제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착잡해져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최근에 보면 그 ETF 커버드 콜 전략 이게 박스권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쪽에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야, 이것도 약간 오픈 현실이죠. 참 커브드 콜 같은 이런 걸 갖다가 ETF로 해서 하는 예. 정말 슈퍼겜입니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네, 예. 일단 뭐 뉴욕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장 어제 좀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었는데 이제 어제 그 미국장은 잘 끝나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비교적 분위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좀 느낌 살짝 있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역시나 그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시 130불대에 올라섰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35불, 뭐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올리는 뭐 의견이 나올지 한번 그거는 향후에 좀 지켜볼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28일 발표가 될 건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 대부분도 주가가 강했는데 테슬라도 3% 올랐습니다. 테슬라 네. 같은 경우에 지난주 주말에 그 포르투갈 쪽에서 전기차 화재 이슈 있어가지고 네네. 주가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테슬라도 올랐습니다. 3% 정도 올랐고 알파벳도 플러스 2.28, 마이크로소프트도 0.7, 비교적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를 잘 이끌어준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기업이 AMD입니다. 네. AMD가 서버 제조업체 JT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플러스 4.5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 좋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엔비디아 마감 주가가 129.99, 129불 99센트, 129.99. 저는 무슨 뭐 아울렛에 가격표인 줄 알았는데. 저도 보고 그랬어요. 130도 아니고 그 119.99달러. 뭐 1센트를 아껴가지고 130을 찍고 말지 129.99라니. 예. 그러면 좀 싸 보이나? 그렇죠. 체감이 그렇죠. 체감이. 예. 예.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 130 밑에서 살 수 그렇죠. 있는 예. 마지막 기회. 네, 아유 그래요. 오늘 결국 우리 장도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뭐 어제는 좀 의외로 미국 장하고 다르게 시작했고 맞아요. 네. 개장 전에 동시 효과하고도 조금 상반된 어떤 개장 후 흐름이었고. 네. 근데 오늘은 뭐 그 정도 반전은 없겠죠. 이 정도면 뭐 우리도 다시 이제 결국 기술적 저항 열고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서 한번 상승을 도모해볼 시점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결론적이지만 네. 지난 그 8월 이제 5일 엄청난 낙폭 네, 이후에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계속 시장이 헷갈릴 정도로 예, 그랬죠. 어떤 투자 의견이라든지 전략을 제대로 세워드리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일단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한 2주가 이제 지난 거죠. 대략 2주가 지났는데 일단은 제가 나름 우리나라 올해 그 시장 흐름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봤는데 그 추세 하단까지는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냥 8월은 조정장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는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흐름 다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뭐 2주 정도 시장 급락 나올 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일단 미국장이 상당히 분위기 좋았다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조하고 여기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장이 여튼 또 어제 장 분위기 좋아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특히 어제는 약간 좀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 반도체 쪽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엔비디아가 어제 좀 주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연장선상에서는 같은 밸류체인에 있다라고 놓고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좀 주가가 좀 강할 여지는 있다. 그러면 어제 낙폭이 일부 있었지만 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미끌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늘 다시 한번 2,600 후반에서 2,700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반도체주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구글 이슈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구글 이슈는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예. 그 분할 이슈. 그건 제가 정확히 들은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쪽으로 와서 외국인들 잘 사다가 어제 또 이렇게 뭔 생각인지 또 그렇게 좀 지수 상승을 또 가로막았어요. 이거 또 뭡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굳이 이거 여기서 죄를 뿌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 선물에서는 샀네요. 선물에서는 샀고.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 한 5거래일 정도 순매수가 좀 이어졌었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1조 2천억 이상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수했는데 어제 일부 좀 매도하면서 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매도에 큰 의미를 개인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두지는 않는다. 다시 지금 이제 추세가 그 돌아서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들은 낙폭이 과대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지수를 이끌어주는 이 반도체 쪽을 담아줬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도주들이 다시 귀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큰 힘을 보탰었고 2주간 좀 힘을 써줬기 때문에 잠깐 쉰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네. 거고 오늘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냐가 사실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분위기를 같이 하려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사줘야 되고 그 네. 과정에서 반도체주를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지금 이 올해 이 주도했던 산업,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대응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일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쪽은 보니까 뭐 보험주 이런 쪽 일부 좀 그래도 올해 이쪽도 많이 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이쪽으로 좀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어제는 그 환율도 빠지는 과정에서 수출주가 좀 밀렸던 것 같고 네. 일부 좀 내수에 좀 강한 특성이 있는 뭐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이런 쪽이 좀 그러게 강했거든요. 금융주 좀 사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쪽이 강했기 때문에 어제 일부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으로는 순매도였지만 뭐 이런 쪽으로 일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 사실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잭슨홀 심포지엄 있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FOMC 의사록도 공개되고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다 지금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는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결국 파월의 그 입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파월 의장이 지금 23일,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밤 11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9월달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줄 것을 계속 기대하는 거고요. 어제 이제 미니애폴리스 그 연은 총재도 총재, 네네 예. 그분도 뭐 9월달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달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얼마를 이제 내릴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견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bp 정도 내리면 딱 적당하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B컷 이것을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서서히 내리는 25bp 내리는 이런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메시지를 전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의사록이 어차피 사실은 지난 거 예. 3주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서류상을 검토하는 정도라고 좀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크게 아마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입에 좀 시장을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뭐 파월 의장이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좀 그 잭슨홀 쇼크가 한번 있었던 게 그때 이제 뭐 작심하고 막 금리 올리겠다, 인플레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고 짧게 얘기하고 뭐 이빨 꽉 물어라 이러고 들어가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높은 양반들 1년에 와서 휴가 비슷하게 보는 저 자리가 요즘은 굉장히 사진만 놓고 봤을 땐 그러네요. 그죠? 라가르드 총재 패션도 예. 볼거리 예. 중에 하나고.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벤 버냉키 시절에 저기서 QE 하겠다고 버냉키. 폭탄 선언한 이후로 예.
잭슨홀 회의 때마다 저렇게 기자들이 막 몰려가고 하는데 이거 설마 죄를 뿌리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뭐 굿모닝 마켓에서 소개했지만 그나마 지금 연준 인사 가운데 제일 매파적이라고 인식돼 왔던 닐 카시카리 그 양반까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언급한 거 봐서는 근데 이러다가 파월 의장이 별 얘기도 없었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별로 상처도 주지 않고 엔비디아 실적도 다음 주 잘 나오고 했는데 만약에 지수나 개별 종목 주가나 지난번 고점에서 더 못 가면은 이것도 참 보면은 그러면 이제 선반영이라는 해석이겠죠. 그렇게 되면 또 진짜 시장 고약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장이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예, 기대감도 있고 경계감도 있고. 지표가 보면은 어쨌거나 인플레는 둔화되는 거 확실하고 고용 시장은 조금 이제 약간 좀 예전보다는 좀 못해지고 있고. 냉각조짐이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 봐서 무슨 뭐 경기 침체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또 보면은 미국의 실상을 좀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미국 현지 분위기는 이 약간이 좀 뭐랄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지갑 닫는 분위기. 그러니까 쓸 돈이 없다고 하죠. 예, 그런 얘기니까 이게 참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가 둔화돼서 잡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이 어렵네요. 그러니 정민 앵커가 느끼는 경기 침체도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도를 더 느끼거든요. 개인적 뭐랄까 차이라 할까.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고, 예, 저도 느껴요. 느껴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떤 전략이 좋은지. 전략. 이게 또 미국 뉴욕 증시 대응하는 전략하고 국내 증시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달라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좋은데 한국은 왜 이래가. 그렇죠. 실제로 그게 지난주 이제 MSCI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지수 상승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덜 오르고 많이 빠지고. 네. 이거는 뭐 미국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같은 이제 이머징 내에서도 그랬었으니까 한국 증시가 덜 올랐던 건 맞아요. 확실히 이제 비교적으로. 그래서 실제 편입 종목 수가 연초보다 지금 와서 더 줄었다는 겁니다. 거의 한 20개 가까이 줄었을 거예요. 네. 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죠. 좀 올랐다고 보이지만 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밀린 거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한국장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이슈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좀 쏠려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안타깝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전히 그래도 한국장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2주간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해 추세 하단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간의 시간을 지워버리면은 그냥 추세 하단에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조정 정도 8월 시장이었다라고 놓고 보면은 9월, 10월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 좀 만들어지면은 지수는 좀 더 탄력성을 갖진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연초 이제 상단 레벨 한 2,800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잘하면 그래도 거기를 좀 넘어서는 흐름은 좀 나올 거고 그걸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이 연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내심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또 기반된 거는 네. 지금 뭐 전 세계 특히 뭐 미국 쪽 경기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은 특히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이 기업들의 실적이 차지하는 게 또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여튼 실적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러면 기업들 실적이 올라오는 만큼 삼전, 하이닉스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국내 지수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가 좀 더 힘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 봐야 될까요? 그게 제가 지난 2주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지금 빠질 게 아닌데 많이 빠졌다고 했고 주도자가 바뀌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내심 걱정했던 건데 아니, 우리나라 반도체는 진짜 박스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네. 그래도 사실은 삼전 특히 하이닉스는 작년부터 하면은 100% 넘게 올랐습니다. 네, 많이 사실은 올랐죠. 140%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적게 올라간 건 아닌 거고요. 다만 워낙에 뭐 엔비디아 이런 게 올라간 거 그에 비하면은 너무 적게 올라간 것처럼 사실 보였던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조정이 좀 개인적으로 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기는 할 것 같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만큼 반도체 쪽은 지금쯤 봤을 때는 다시금 매수는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정시 매수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담아두는 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좀 하이닉스라든지 삼전을 좀 담아두는 건 괜찮고 지금 담아두실 경우에는 최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연초 정도까지는 계속 가져가 볼 만합니다.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실적 자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HBM이 올해 실적을 주도했다고 놓고 봤는데 이제 보니까 어제도 기사 나왔는데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낸드 쪽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D램, 낸드, 그러니까 메모리 쪽 지금 실적이 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만 우리가 보진 말고 다른 이제 레거시 반도체 또 보시면은 실적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형주 반도체는 삼전 하이닉스를 분명히 담아두는 거 지금 괜찮다 말씀드리겠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업체들, 뭐 솔브레인이나 뭐 동지세미케인 같은 기업들도 최근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가 지금은 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까지 그게 오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만 뭐 엠폭스 원숭이 두창 네. 그러면서 바이오 쪽이 들썩거리고 그쪽은 뭐 확실하게 지금 테마 바람이 불었는데 이쪽에 지금 바이오 쪽에 우리 개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 그거 하시잖아요. 관여하시잖아요. 어떤 기대감을 품고 뭐 꿈도 갖고 있고 또 상처도 많고 이쪽에서 이쪽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히 최근에 보면 코스닥 네. 시가총액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10위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뭐 바뀌었어요. 삼천당제, 바이오들이 이각현 많이 올라왔죠. 바이오. 예, 많이. 일단 실제 팩트 먼저 말씀드리면 팩트. 8월 달에 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섹터 1위가 제약입니다. 제약. 예, 일단 제약, 바이오는 아니고 일단 제약 제약 쪽이에요. 회사. 예, 그러니까 대형주를 샀었겠죠.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 아마 제약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헬스케어를 많이 담았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장이 밀리는 구간에서 확실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가 지난 2주 전 시장 급락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혹시 바뀐다. 그다음에 금리가 인하 분위기를 갈 경우에 가장 먼저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딱 눈에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 내가 종목을 모르겠다 그러면은 바이오 관련된 대표적인 ETF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은 네. 바이오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제약 쪽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관련된 ETF를 담아두는 것도 지금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나 제약 쪽이 헬스케어 쪽이 주도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한 투자 의견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많이 담은 섹터 봤더니 게임, 담배, 통신인데 진짜 그거 KTNG에 네네네. 뭐가 있어서 요즘 그렇게 주가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니까 예.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쪽에 자금이 쏠려간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워런 버핏도 그 필립 모리스 샀잖아요. 담배. 그래서 경기 침체 속상해서 그냥 담배들 막 피시는가? 약간 방어주. 그런 논리인가요? 소위 말하는 경기 방어주로 하는 방어주. 것들은 경기 방어주. 경기가 좋던 안 좋던 계속 소비가 일어나는 쪽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용가신데 뭐 경기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루 피시는 양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시면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통신주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전화를 더 하고 경기 안 좋다고 해서 전화를 덜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늘상 맞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이 들어갔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국인들도 꽤나 이번 달 들어서 좀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좀 다른 쪽 섹터가 강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섹터에 자금이 쏠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지나고 봐야겠지만 경기 침체 이야기 계속 조금씩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뭔가 그 시장에서의 수급의 변화가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체크는 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중에 저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이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그래도 좀 봐야 될 만한 섹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혹시 조선주나 방산주는 어때요? 최근에 보면 조선주도 왜 이제 사이클, 지금 상승 사이클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많이 샀고 움직임도 괜찮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그 실적 시즌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여전히 실적은 더 좋을 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쪽 섹터가 그 미국의 대선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이슈가 되거나 그럴 때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약간 계속적으로 경기에 견제하는 듯한 발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국내 조선주가 수혜를 본다는 이제 이슈와 함께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약간의 뭐 트리거 요인이거나 모멘텀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제가 지금 국내 그 조선 업체들의 그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물론 이건 올해 실적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이긴 한데요. 약간 좀 과할 정도 비싸져 있다는 느낌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PER 기준 한 40배, 50배 이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그래서 조선주가 과연 저 정도의 어떤 성장성을 둘 만한 섹터인가는 제가 살짝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느낌상으로는 지금 비싸져 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라든지 이렇게 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쪽은 좀 뭐 관망 정도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전문가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주가에 있어서 싸다는 것만큼 호재가 없다. 그렇죠. 뭐 가격이 비싸다는 말은 악재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꾸 이렇게 그 뭡니까 돌아가는 어떤 뉴스의 흐름은 안 좋은데 2차 전지는 이제 싸다는 측면에서 좀 고점 대비 싸졌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라 할 만한데 도와주는 게 없네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수 자체도 잘 못 가고. 네, 맞습니다. 그 2차 전지는 뭐 싸다는 인식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반등의 요인이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8월 달만 해도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8월 달에는 이제 LG 엔솔이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출시한다고 양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이 불 줄 알았는데 뭐 지금 그거보다는 화재 이슈가 더 계속 네, 연일 뭐 지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계속 지배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대한 구매 욕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 전기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화재 이슈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 속에 좀 잊혀지거나 또 이슈에서 좀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 전기차 자체가 좀 안 팔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거는 뭐 금리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금리도 좀 내려가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도 나온 속보인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세액 공제 같은 거 다시 폐지한다 이런 거 좀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선 쪽에 대한 뭐 트럼프가 좀 지지율 올라올 때도 약간 악재로 좀 작용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쪽은 싸다는 인식은 있지만 올라올 만한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나 요인이 좀 부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2차 전지도 뭔가 그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사시면 3년은 봐야 돼요, 최소. 3년? 예,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되는 뭐 수량이라든지 뭐 투자한다고 했던 기업들이 투자가 되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을 투자한다고 의결됐던 것들은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공장은 늘어나고 공장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장은 늘려놨는데 가동률이 떨어져 있죠. 네. 그러면은 매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실적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어놓은 공장은 늘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만 많이 반영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뭐 분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들이 다 좋지는 않아요. 물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했다가 살짝 흑자난 기업들도 있지만 그걸로 지금 이 시장이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적이 최소 작년만큼 이렇게 나오고 계속 증가가 되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네. 최소 실적이 뭐 2개 분기 이상 정도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야 이제 좀 회복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판단하기 약간 지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저점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99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8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4% 강세를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죠. 그에 따라서 지금 호가에서도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9,900원, SK하이닉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8,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1만 6천 원이죠. 현대차 0.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6천 원이고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0.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9만 9천 원. KB금융 1.9%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8,700원. 신한지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57,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에서는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호가 17만 7천 원, 알테오젠 1.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0만 4천 원, HLB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1.2% 상승 예상되고 호가 8만 6,600원, 엔캠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9천 원, 삼천당제약이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 15만 6천 원이고 휴젤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만 4,100원, 리누공업 1.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3천 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뭐 오늘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호가 분위기는 지금 계속 좋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저거 왜 못 넘지? 참 2,700원.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번 등락을 하다가 몇 번 이제 또 뚫고 올라가면 다지고 올라가면 훨씬 힘이 낫죠. 좋잖아요. 그게 차라리 예, 낫죠. 예. 한번 좋게 해석하면 예. 좋죠. 그리고 그것도 재밌죠. 앞서 뭐 모닝빌 같은 데서는 또 포드가 네. 이렇게 전기차 공장 합작 공장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내리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2차 전지주가 참 시장은 그거 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만 생각하고는 주가를 못 쫓아가요, 그죠? 네, 일단 그렇죠.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는 그런 양상이기도 하고. 아니 그럼 같은 논리로 싼 맛에 이렇게 담아서 좀 기다려 볼 만한 것 중에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이제 방법 없습니까 이거? 이게 계속 네이버 지하 카카오. 이 정도면 아니 지금 심지어 지금 호가 움직임이 없어요. 호가 움직임이 없어요. 네,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아니 이 정도 빌딩에 섹터. 지하 3층, 4층이면 주차장 끝이겠거니 했는데 지하 5층, 6층, 7층까지 내려가다 보면 헉 놀랄 때가 있는데 이거 좀 심해요 이거. 저는 뭐 카카오는 사실 그렇다 쳐도 네이버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네이버가 제가 이 싸다고 하는 이야기만 벌써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할 정도로 지금 네이버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안 좋았냐면 좋았거든요. 2분기 실적도 고점 좋았고 대비 싸다도 있지만도 네. 자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 아니에요 지금? 저평가라기보다는 더 싼 거 아닙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싸고요. 네. 실적이 좋다고 하면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오는데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도 안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뭐 올라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올라올까 했을 때 딱 네. 하나 남아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도 안 올라온다. 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진짜 리스크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는 사업적도 그렇고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꿋꿋하게 잘 버텨서 지금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이쪽은 사실은 굉장히 경기 이슈와도 민감한 쪽이고 광고나 이런 것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광고 그 물량이 뭐 적어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도 다른 거 다 메꿔서 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주가를 내고 있는데도 네이버만큼은 주가가 카카오와 동일시되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담지를 않습니다. 계속 비중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언젠가 다시 사서 이 가격을 이제 올려주기 시작할 건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심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연초 대비 올해 잘 보시면은 꾸준히 비중을 지금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중을 약간 늘렸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작년 10월에서 12월 이때 살짝 늘렸었는데 이때가 우리나라 증시가 다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24년도에는 금리를 이제는 내리겠구나 기대감이 한참 나왔던 시절입니다. 네. 우리는 벌써 잊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이버 카카오가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릴 때 올라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현대차하고 기아도 여쭤보고 좀 싶은데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 지금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좀 러브콜을 보내고 네.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전기차 캐즘이라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화재가 난 전기차들이 보면은 뭐 배터리 문제에서는 지금 중국산 파라시스 맞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그리고 또 중국의 CATL 이 정도 배터리를 탑재한 그런 전기차는 또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기아는 좀 반사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점유율도 실적 좋잖아요. 이번에 그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이제 예.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완성차 업체들 보면은 대부분 국내 배터리 3사를 썼거나 그렇죠. 중국의 CATL,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배터리를 예. 썼던 쪽은 정부에서 권고하기 전에도 미리 공개했었습니다. 미리 자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배터리를 썼다라고 해서 공개했던 거고 벤츠도 약간 미온적으로 움직이다 결국에는 등 벤츠는 또 떠밀려서 모델별로 달라요. 네, 다. 공개를 네. 했었고 까봤더니 생각보다는 이제 중국의 파라시스의 제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도 그리고- 고사양 쪽은 CATL이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지금 일부 공개 안 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업체들은 대부분 잘 생각해 봤을 때는 국내 배터리 업체나 중국의 CATL 배터리가 아닌 뭐 유럽 쪽이거나 대부분 중국 쪽의 배터리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뭐 반사 수혜를 뭐 본다라고 시장이 기대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반사 수혜 어떤 그 수혜를 볼 정도의 시장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정도는 사실 아닐 것 같고 다만 국내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 좀 돋보였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늘 예전부터 이미지가 뭐냐면은 가격 싼데 참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브랜드하고 조금 네, 같이 많이 경쟁 비교됐었는데 상대였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을 선도한 업체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단기적으로 반사 수혜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이번에 기술적인 측면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좀 그렇게 좀 두각이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 기술력과 함께 주가 올라가길 바라는 거고 지금 자막에 나가는데 BMS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고 저거는 누적적으로 거의 15년 정도 연구 개발하면서 이렇게 확보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실제로 이제 배터리를 제어도 해주고 모니터링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화재가 날 경우에 미리 좀 예방해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 그다음에 그 아랫단에 보니까 현대 모비스가 저걸 이제 완제품 만들어 납품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돋보이면서 좀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는 지금 담아둬도 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부품주들 지난주 실적이 다 마무리됐는데 네. 제가 계산해봤더니 PER이 1.8배까지 나오는 기업도 아우, 있습니다. 저평가네요. 그러니까 스몰캡이라 제가 종목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영업이익 올해 한 800억 나올 것 같은데 시총이 지금 1,300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좀 싼 기업이 많으니까 담아두는 전략이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미국 뉴욕 증시 홍풍 영향으로 좀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확인해 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고 주요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반도체주가 어떤 행보를 나타내는지 여부가 시장 방향의 퀴를 잡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국내 증시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5% 상승합니다. 2699.74포인트, 27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2700선이 지지되는지도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0.8% 올라갑니다. 78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올라갑니다. 79,600원에 거래되면서 어제 낙폭을 또 빠르게 만회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8% 강세입니다. 199,400원. LG에너지솔루션 0.7% 올라갑니다. 33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보합권으로 93만 원. 현대차 1.7% 올라갑니다. 259,500원. 기아도 1% 상승 중이네요. 104,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가고요. 셀트리온도 0.6% 올라갑니다. 198,900원. KB금융 1.38% 상승하면서 88,200원이고 신한지주도 0.8% 오름세입니다. 58,000원권에서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사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1.5% 상승하면서 17만 5천 원. 알테오젠도 2% 강세입니다. 30만 7,500원. HLB 에코프로는 지금 HLB가 지금 0.3% 소폭 하락으로 9만 200원. 에코프로는 1.2% 올라갑니다. 8만 6,500원. 엔케미 2.9% 상승합니다. 21만 1,000원이고 삼천당제약도 1.48% 상승합니다. 15만 7,700원. 휴젤도 올라갔네요. 2% 가까이 상승합니다. 29만 2천 원. 리가캠바이오 강보합권으로 9만 3,900원. 확실히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리노공업이 2.3% 상승하면서 21만 4,500원. 그리고 클래시스는 소폭 떨어집니다. 4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장한 종목들이 있는데 참 이게 나를 잘못 고른 걸까요? 지금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 9% 넘게 떨어지고요. K3I가 1% 하락합니다. 보통 신규 상장한 날은 이제 좀 급등을 하기 마련인데 그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K3I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일단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혁신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K3I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K3I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은 8%대 하락입니다. 자, 그 밖에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반도체죠. HBM 관련주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6% 이상 올라갑니다. 18만 4,800원. 그리고 TSK홀딩스도 4.68% 상승합니다. 한미반도체 3.5% 상승하면서 12만 9,300원. HPSP가 3.5% 올라가고요. DIT도 각각 4% 안팎으로 강세를 이어집니다. MK전자도 1.7% 상승 중이고 YC 그리고 제너셈, IMT 다 모두 올라갑니다. HBM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이제 글쎄요. 뉴로모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파생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쪽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5% 강세입니다. 42,900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2.4% 상승 중이고 네페스아크, 링크제니시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에이직랜드도 4.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가 4%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칩셋미디어도 2% 이상 올라가고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상승 중이고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제주 반도체 3.2%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주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CXL도 마찬가지예요. CXL 쪽에서도 네오셈, 엑시콘 각각 4% 이상 그리고 3.9% 강세 보여줍니다. 엑시콘 14,850원, 네오셈도 1,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킨스전자, TLB, 코리아서킷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역시 반도체의 날이네요. 전선주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KBI 메틀이 10% 급등합니다. 그리고 대원전선도 6% 이상 상승 중이고요. 3,345원, 가온전선, 일진전기, LS에코에너지 모두 2% 이상 상승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력 전선 설비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선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삽니다. 현재 15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73억 원, 9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344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9억 원, 122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지금 2,358개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대비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20전 하락한 1,331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좀 빠르게 내려가네요. 달러원 환율이요. 그러네요. 예. 네, 이제 원화 강세, 주가 상승, 즉 네. 환율 하락이 이꼬르 주가 상승. 예전에 그 공식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가 먼저 공고되는데 아울렛 가격표 벗어났습니다. 자꾸 2699 자꾸 이러더니만 네. 27 넘어간 것 같고 오늘은 어지간하면 다 오르죠, 그죠? 그렇죠. 오늘 웬만한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어지간하면 다 오르고 그동안에 그러면은 뭐 특별히 언급할 만한 그게 없네요. 업종이나 뭐 그거 할 게. 이 와중에 뭐 빠지는 데가 잘 없잖아요. 지금요? 빠지는 쪽이요? 네. 일단은 보게 되면은 뭐 유통주 네, 흐름 그냥 부진하고 유가 통신주, 방어주 이런 쪽 부진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그다음에 반도체 쪽 이런 쪽 흐름이 좋고요. 야, 그렇구나. 네. 야, 참 월마트 같은 데는 막 사상 최고치 하고 있는데 그러네. 예. 아니 이재모 대표님, 요즘 아까 정미랭크 소개했습니다만 요즘 이 신규 상장 기업들 네네. 이제는 그 상장 당일날 뭐 따따블 이 얘기는 이제 진짜 입이 부끄러워서 말을 또 못하게 됐고 네. 이제 빠지지만 말아라 하는 분위기까지 왔어요. 오늘 보니까 빠지고. 너무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쪽에 IPO 시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지수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보통 피어 그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피어 그룹. 네. 신규 상장한 기업도 이제 예. 기업 가치를 할 건데 들어오기 예. 전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높아져 있는 그 뭔가를 받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우리나라가 좀 낮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낮게 평가받아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는 이 신규 상장주들이 좀 뭐 급등한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쪽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잠잠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 상장돼 있던 기업들 주가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새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네. 기업 탐방 네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기업은 나인테크라고 하는 이제 장비 나인테크? 업체입니다. 나인테크는 제가 사실 작년에도 탐방을 다녀왔었어요. 네네. 다녀왔는데 작년에 보고서 발간을 못했었는데 왜냐면 작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엄청 올라갑니다. 7월 요맘때일 겁니다. 여름쯤이거든요. 네. 7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고 올해 다시 한번 탐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탐방을 진행한 거고 오늘은 처음 이제 소개시켜드리는데 2006년 설립돼서 2020년도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기업이고요. 원래 이제 모태 사업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2차 전지 반도체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은 매출 비중의 90% 이상이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 시장이 아무래도 계속 커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는 이제 수주를 많이 받게 되죠. 그게 매출 인식하다 보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거의 메인 장비가 된 것처럼 해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원래 모태는 디스플레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이제 장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차 네, 전지는 이제 네. 공정 과정이 크게 그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팩 공정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번째 단계인 조립 공정에서 그 세부적으로 라미네이션 공정, 스태킹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제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에너지 솔루션의 충북 오창, 그다음 유럽은 이제 폴란드, 그리고 미국은 미시건주 이런 쪽에 장비를 지금 납품에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납품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미네이션 공정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솔루션만 사용할 공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나인테크하고 주요 이제 경쟁사 두 곳이 이렇게 납품하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파우치셀의 조립 공정 중 케이스에 이제 배터리 소재를 넣기 위한 공정이 있는데 이건 라미네이션 스태킹 공법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쪽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모태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네. 최근에 그 중국의 이제 BOE를 비롯해서 뭐 트롤리 이런 기업들이 8세대 OLED 투자를 이미 발표를 했거나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장비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주를 받은 건 정확하게 아니고요. 지금 많은 패널 업체들이 투자를 지금 발표를 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과거에 이제 납품했던 그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수주를 받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오랜 기간 R&D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 진입을 하려고 했지만 이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시장 그 난이도상 가장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쪽으로는요. 근데 다행히도 22년부터 해서 해외 이제 실리콘박스라고 하는 싱가포르 소재 업체에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동사가 22년도에 75억, 23년도에는 매출액 64억을 발생을 일부 시키면서 일자는 레퍼런스는 좀 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시장 진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다음 반도체까지 시장을 좀 넓혀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동사가 상반기 매출액이 한 671억이 나왔는데요. 하반기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 한 1,800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반기에 매출액이 한 1,2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솔루션의 북미 공장 짓는 과정에서 동사 장비가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는 장비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배를 이제 장비를 이제 배에 실어서 보낸다라고 하죠. 선적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선적할 때 매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적 시점이 이제 하반기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출액이 잘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을 소폭 흑자냈는데 하반기에 이익이 더 더해져서 영업이익 한 90억까지는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반기에 LG 엔솔에 납품하는 장비의 매출 인식이 되는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검색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적자는 벗어난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은 수주를 받은 상태 매출 인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냐 나냐 중요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익이 안 나냐 중요한데 예. 동사는 매출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매출이 계속 느는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왜 못 내고 있냐면은 동사가 신규 사업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R&D,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만큼. 예. 왜냐하면 예. 동사 업력이 아직은 짧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매출은 늘고 있지만 이익을 못 냈던 건데 올해는 매출도 늘리니까 이익도 한번 내보겠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올해 매출과 함께 이익이 진짜 잘 나오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에 다녀오셨던 기업들 중에서 혹시 추가로 좀 업데이트 해주실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는 뭐 이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제 일부 주가가 좀 갑자기 움직인 기업이 있는데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제노포커스가 그 코로나 진단키트 이제 관련된 효소를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일부 테마성으로 잠깐 오른 것 같고요. 지금 주목해볼 부분은 뭐냐면은 제노포커스가 한 2주 전쯤 기사가 나왔었는데 제노포커스는 경영권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도 추진했었는데 그게 결렬됐었고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주관사 선정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선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내각 대상자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인수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주가 상승의 단기적 모멘텀이니까 그런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춤하나 싶었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올라가는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2,700선 다시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2,699포인트, 2,700포인트 지금 넘나들고 있고요. 코스닥은 1.2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87선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30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이 103억 원 팔자 포지션이고요. 개인만 홀로 15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입니다. 271억 원의 매수 우위, 반면에 기관이 12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개인도 6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더불어서 전기 장비와 출판 업종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교육 서비스와 우주항공, 국방 업종 약세고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도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코로나19 관련주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8월 말이 되면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이었던 주당 3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 중에서 일신바이오가 25% 가까이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2,150원이고요. 서린바이오가 4.26% 강세로 1,290원, 레몬도 3%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5,640원이고요. 시노펙스가 3.26% 상승하며 8,870원, 한국유니온제약은 보합권입니다. 피팅과 밸브 테마도 상승 중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주관사 선정 입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달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주관사 선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화성 밸브가 19%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거래가는 13,410원이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13.48%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3,74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DK락이 5% 넘게 올라갑니다. 8,550원. 하이로코리아가 2.17% 상승하며 28,1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태광 역시도 2.7%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5,160원입니다. 그리고 전선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시총 2위를 탈환했는데 AI 수혜주들이 부각됐고 덩달아서 전선주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주 중에서는 KBI 메탈이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9.72% 강세로 현재 거래가 3,330원이고요. 대원전선 5.41% 강세로 3,315원, 가온전선도 3%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47,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입니다. 2.5% 플러스권 28,200원이고요. 일진전기 역시도 2.8% 강세로 2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모두 상승세를 시연 중입니다. HBM 관련주 내에서는 현재 이오테크닉스가 5.5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83,300원. IMT도 7% 넘게 오르면서 11,5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DIT가 4.25% 상승하며 18,380원. YC캠도 4.62% 올라갑니다. 거래가 16,750원이고요. PSK홀딩스 4.4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3,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장 초반부터 괜찮은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나성민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조선업계가 하반기에도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좀 통상적으로 악재가 많은데 그래서 반짝 호황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일수록 하반기 꾸준한 실적이 증가하는 섹터를 바라봐야 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상승 이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조선 섹터 종목들은 이제는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선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유는 3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인데 특히 3분기는 여름휴가, 추석 등 조업 일수가 짧고 또 휴가 시즌을 거친 이후 파업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클락슨 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최근 수주한 선박들은 단가가 높아서 과거 수주받은 선박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구간이 올해 4분기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조선 섹터의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조선업 중에서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탑픽으로 최근 2분기 실적 호조를 보인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3,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7%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분기 일회성을 제거했을 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들 현대미포, 현대삼호, 현대중공업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분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과거 이 종목은 STX 중공업에서 HD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최근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반기보고서 기준 영업이익 90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15%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은 가동률이 38% 내외밖에 되질 않는 수준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그룹사의 선박 엔진에 대한 물량 증가와 외부 고객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가동률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2.5조 원을 기록하여 1.9조 원이었던 1분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며 4분기는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년 매출액 가이던스 9.7조 원과 영업이익 4천억 원에 대한 초과 달성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건조성가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인 가격 상승 효과도 유지될 전망입니다. 2분기에 시작한 컨테이너선 발주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부가 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률 중심으로 수주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2,700 다시 돌파하는 등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8월 초 증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살아있는 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국 시간으로 23일 금요일 미국에 있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달래는 발표들이 나온다면 시장이 단기간 안도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섹터와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화장품 섹터, 하반기 실적 증가 기대감이 가장 큰 조선업 섹터의 종목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증시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영원 의원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줄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환율 방향성과 함께 주요 이벤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달러 환율이 이제 1,33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인데 지금 뭐 국내 경제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뭐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왜 이런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펀더멘탈만 보게 되면 원화 가치 자체가 이제 급등할 이유는 사실은 좀 재료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지난 이제 금요일부터 미국의 주택 지표 부진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인하 폭 자체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달러 약세를 좀 촉발시킨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잭슨 미팅을 앞두고 좀 시장이 그 연준 의장의 조금 도비시한, 그러니까 좀 완화적인 어떠한 발언을 좀 기대하면서 달러가 조금 크게 약세가 된 것이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그 하락에 좀 빌미를 좀 제공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목요일 날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 동결이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정책 금리의 어떠한 그 축소, 역전폭 축소 이러한 부분도 원달러 환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원화 약세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달러 롱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어제 아마 그러한 포지션 자체가 청산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조금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 뭐 FOMC 의사록 발표는 그렇다 치고 또 하나 금요일쯤에 이제 우에다 가서 BOJ 총재가 또 일본 의회에서 정언이 있고 이래서 이래저래 좀 환율 관련해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훈님 보시기에 이런 이벤트들 뭐 금리나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외환시장에서 환율 시세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연준 총재들이 이제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시사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파월 의장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아주 시장이 원하는 좀 강력한 금리 인하 시그널, 뭐 빅컷이라든지 이러한 대답을 좀 주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BOJ 총재 의회 발언인데 만약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강한 멘트를 한다라고 하면 엔화 가치 자체가 요동을 좀 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혹독한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무대 총재도 약간은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걸고 있어서 이번 이벤트 자체가 이미 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뭐 실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도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죠.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달러 흐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달러 쪽에는 좀 약세 압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공약상으로 보게 되면 뭐 감세라든지 관세 인상은 인플레 유발 요인이고요. 이제 이거는 결국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뭐 기존 정책의 유지 또 미 연준의 어떤 독립적인 정책 기조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부분에는 사실은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저희 뭐 정시타임에서 송재경 대표하고 살펴봤습니다만 뭐 순식간에 그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 쪽에 배팅했던 포지션들 다 정리되고 헤지펀드나 이 투기 세력들은 엔화 강세 쪽으로 돌았었던데요. 지금 이게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 엔화 순매수 쪽은 투기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도 하반기에 엔화 강세 기조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예, 강세 기조는 유지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의 문제일 텐데요. 뭐 최근 7월 말 8월 초에 보였던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 경제 자체가 뭐 생각보다는 사실은 경제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른 상황들은 아니고 또 8월 초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금융시장이 한번 큰 변동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본 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점진적인 통화 정책, 극추가 긴축을 가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와 역시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기점 때문에 약세이긴 하지만 지금 제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달러가 그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엔화는 좀 점진적인 강세 이러한 흐름을 하반기에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제 주식 시장이 출렁이고 경제계 인사 한마디에 외환 시장이 들썩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불안함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패닉 한 차례 겪고 난 후에도 여전히 좀 이런 변동성은 큰 상황이죠. 그래요. 예. 패닉 한 차례 겪었죠. 그렇죠. 예. 자, 여러 가지 우려들이 가득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하나씩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 있는 시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ETF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 ETF 상품 전략팀의 나바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남 과장님. 한 달 만이신가요? 네. 오, 남 과장님 뵈니까 한 달이 왜 이렇게 멀지? 되게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살짝 이제 분위기는 살아나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진짜 한번 패닉이 왔잖아요. 네. ETF 쪽은 어땠습니까? 분위기 시장. 네, 사실 뭐 ETF 쪽도 그렇고 일단 월 초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시장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을 한 것 네. 같습니다. 지난주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어제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일본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우려하셨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먼저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미국 경기 침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완화가 되면서 지난주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가 7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제 한시름 좀 덜었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지난주에 목요일에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사실 진정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어제 또다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또 외환 시장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블랙 먼데이 때 시장 하락폭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장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도가 좀 커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는 또 일본은행 총재랑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이벤트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 변동성에 추가적으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수익률이 좋았던 ETF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최근 일주 성과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최근에 일본 증시 반등하면서 일본 관련된 상품들이 다수 상위권에 좀 포진을 했고요. 그리고 2위에 보시면 이제 유니콘 포스트 IPO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구성 종목 중에서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유통 기대감에 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이 상품도 9.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 유니콘이 어디 미국 쪽에 우리 한국 쪽 유니콘이에요. 한국 그 현대인베스트먼트가 예. 브랜드 유니콘이고요. 예. 네네. 그리고 3위에 보시면 이제 라이즈 팔라듐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라듐도 최근에 좀 급락을 했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서 9.6%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 실적이 좀 잘 나왔다 보니까 한국대만 IT의 프리미어 상품도 한 주 동안 9.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지난 5일. 예. 예. 어쨌거나 5일날 세계 증시 일제히 대폭락했고 블랙먼데이 사태에서 일본 증시도 자유롭지 못했고 자 지금 일본 쪽도 지금 ETF에서 관련 ETF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쪽은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 증시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성적이 좋았었는데요. 일본이 이제 블랙 먼데이 때 낙폭이 좀 워낙 컸었다 보니까 저기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1주랑 1개월 비교를 해보시면 1개월 네. 낙폭이 좀 워낙에 컸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저가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이제 일본은행 부총재가
우리가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또 이제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도비시한 발언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일본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번 주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가 일회 증언하는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ETF 순위 성과에 대해서 일주일 것만 봤는데 좀 한 달 정도 성과를 좀 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네. 예. 한 달 성과도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최근에 사실 제일 저희가 이제 눈에 띄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금리가 하락 추세를 이제 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위를 차지한 게 또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상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18.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래도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었었다 보니까 이제 K 방산 ETF도 한 달 동안 12.7% 상승하면서 높은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 산업 계속해서 좋은 실적 보여주고 또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좀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면서 조선 관련된 상품들도 다수 상위권에 좀 포진을 한 모습입니다. 남 과장님, 저기 네.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관로 열고 합성 H 관로 닫고. 네. 와, ETF 명이 저 정도 긴데 저 라이즈가 키운 건가요? 라이즈가 이제 KB 거, KBS 라이즈로 했고. 네네. 미국 30년 국채에다가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엔화 노출은 뭐예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네. 일본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 이제 미국 30년 국채가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본 증시에 뭐 그렇게 일본 그 엔화 기준으로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기준이 일단 엔화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엔화에 투자하는 동시에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미국 국채인데 왜 엔화인가 싶어서. 엔화로 상장. 거기다가 합성 H는 그냥 넘어갈랍니다. 머리 아프네. 대단하셔, 우리 투자자분들. 저거 다 이해하시고 돈 태우시는지 몰라. 최근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ETF 많이 샀나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한 ETF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네. 최근에 사실 블랙 먼데이 이후에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조정에 한번 베팅을 하는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쪽으로도 저가 매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 금리 액티브 보시면 이거는 이제 파킹형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 뭐 어쨌든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킹형 상품이나 안정적인 이제 고배당 상품으로도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은 유난히 화면에서 타이거가 많이 보이네. 타이거. 어, 미래에셋. 미래에셋 살아있네요. 타이거 콘텍스가 상품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상품 개수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러네. 뭔가 소리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요 AI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죠. AI 거품론도 살짝 이렇게 뭐 시장에서 이렇게 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조정 받았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이번 주 내로 한 전고점이 뭐 하루 이틀 거리예요. 뭐 그러게요. 힘만 내면 바로 전고점 갈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와버렸는데, 자 이제 그러다 보니 거품론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지금 엔비디아 우리 남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할 때가 됐나요? 이거 엔비디아 이거 사실 ETF 업계에서 막 이거저거 상장하고 나서 그때 돈 태운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하고 계세요. 이거. 또 설거지 하나 싶어가지고. 엔비디아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정리를 좀 네. 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일단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예.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좀 작용을 했었던 우려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AI의 성장성에 대한 네. 의구심이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제품이 이제 출시가 좀 지연이 그렇죠. 되면서 그 부분이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좀 빠졌었는데요. 사실 AI의 성장성은 이제 이게 근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단기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기 쉬운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서 사실 TSMC 실적이 엔비디아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도 조금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웰 제품의 출시 지연 이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수요 측 문제가 아니라 공급 측 이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는 전혀 이제 과도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고점을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결과가 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저기서 이제 솔 있네요. 나왔어. 예. 네. 네, 엔비디아 비중이 21.7%.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코로나19 재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엠폭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제약바이오가 이런 좀 테마주적인 성격도 있고 또 미국의 뭔가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제약바이오는 수혜다 이런 측면에서 또 바이오주 움직임 좋은데 특히 좋은 흐름을 보인 그쪽 섹터 내에서 또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바이오 섹터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 바이오가 금리나 수혜 섹터라고 해서 다들 이제 관심은 많으실 텐데 그 안에 이제 종목들이 워낙에 천차만별이고 개별 종목들이 이제 또 이제 모멘텀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투자 접근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흐름이 좋았었던 분야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이번에 CDMO나 진단키트, 보톡스 관련된 쪽의 흐름이 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먼저 CDMO 쪽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CDMO라는 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최대 제약사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생물보안법의 통과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이제 국내 CDMO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에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유행의 엠폭스 확산 우려까지 좀 퍼지면서 진단키트 기업들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톡스 기업들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실적 시즌이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다 됐는데 이번에 보톡스 관련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보톡스 분야가 이제 주요 기업들이 소송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오랫동안 보수적으로 보시긴 했었는데 이제 휴즈라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0월에 마지막 최종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규모 소송 비용이 집행될 우려가 좀 적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톡신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보톡스 분야에 이제 구조적인 증익이 예상이 된다. 그러한 기대감에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더 뭐 주실 말씀 없으면 다른 질문으로 가도 될까요? 네네. 그럼. 예. 지금 이제 지난달에 오셨을 때는 이제 트럼프 수혜 테마 한번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TV 토론 이후 그러고 나서 또 암살 시도에서 살아나고 뭐 게임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약간 이게 해리스 월스 이쪽 컵 이 두 주자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재밌어졌어요. 게임은. 지금 이거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말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뭐 수혜 테마가 정리가 되나요? 해리스 관련해서? 공약은 아무것도 없던데.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오불부터 해가지고 그냥 기부만 하라고 쫙뜩 있고 둘리 사진만 거창하게 해놨지. 대통령 돼서 뭐 하겠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수혜에 나올 게 있나? 네.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지금까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는 거를 좀 삼가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이후에 좀
정책이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해리스가 어쨌든 지금까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과 비슷하게 친환경 에너지 쪽이나 이제 뭐 헬스케어 서비스 쪽이 대표적인 수혜 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해리스가 좀 강하게 말하는 것들 중에 이제 전통 인프라나 전력 인프라, 주택 이쪽이 좀 수혜 산업으로 꼽힐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해리스가 이제 경합주에서 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인프라 쪽 정책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강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FOMC 뭐 25bp냐 50bp냐 요 문제 정도고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혹시 채권 관심 갖고 계신 분들 ETF 쪽으로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9월 17일이 FOMC로 예정이 되어 네.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0.25% 인하 확률이 70% 정도고 0.5% 인하 확률이 30% 정도로 네.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0.25냐 0.5냐의 문제로 보고 있지 9월 금리 인하 자체는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근데 사실 채권형 ETF가 작년부터 인기를 끌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잠깐 언급 주셨던 것처럼 엔화 노출이나 이런 좀 특이한 부분이 네. 있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 많으신 종목들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상품처럼 이제 30년 국채에 플레인하게 투자를 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환해지 기능이 추가가 된 상품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엔화에 투자하는 동시에 이제 미국채에 같이 투자를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도 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커버드콜 전략도 채권형 ETF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약간 추천을 최근에 드리는 상품은 이제 환해지형 상품하고 커버드콜 상품인데 네. 이제 사실 환해지형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환해지형이 유리할 때가 앞으로 환율이 하락할 것 같을 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금리랑 환율의 움직임이 이제 오랫동안 이게 동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이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제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환율이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ETF만큼은 환해지형 상품을 보시는 게 좀 유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커버드콜 상품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커버드콜이 이제 전략 자체가 이제 뭔가 옵션을 매도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을 수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 해지도 가능하고 인컴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금리도 사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네. 제가 2023년부터 언제 이제 하루 변동성이 가장 컸나를 봤었더니 대부분 다 23년이었었는데 올해는 딱 2번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한 번이 이번 달이었었고요. 그래서 금리 변동성도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커버드콜 같은 상품을 통해서 변동성을 좀 해지를 하고 이제 인컴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세 이어지고는 있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온다라는 거. 그래도 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네. 2,700포인트 기술적 레벨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네. 참, 네. 그래도 외국인 코스닥하고 선물해서 많이 사긴 해요. 그러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